느낌이 있어요. 영원한 지식의 맥박. 당신이 일체감을 느낄 때 당신은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는 지구의 생명을 가져왔다. 당신은 우리를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당신 주위에서 번성한다. 모든 곳에, 모든 것 안에. 심지어 당신 안에도. 당신이 우리를 믿든 믿지 않든 당신의 첫 숨부터 마지막 숨까지 어둠 속에서도 빛 속에서도 우리는 가장 늙었고 가장 젊다. 우리는 가장 크고 가장 작다. 우리는 10억 년의 지혜다. 우리는 창조다. 우리는 부활, 파멸, 그리고 재생이다. 우리는 버섯이다. 버섯은 매우 비밀스럽고 상당한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당신에게서 숨어있죠. 우리는 지금 가라콘 영역에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살아있는 큰 구사목들이 좀 있네요. 원시림에 있는 것은 항상 흥미롭고 짜릿하지만 새로운 균주를 찾는 우리의 임무를 완수하는데 항상 보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는 낫죠. 균류는 자연의 위대한 분자 분해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나무를 분해하죠. 그리고 전 지금 숲에 누워 있어요. 아직 엿보진 않았지만 여기 땅에 나무 조각이 놓여 있네요. 만약 제가 땅에 누워 죽는다면 균류가 절 재활용하기 위해 달려들겠죠. 그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버섯은 재탄생, 회춘, 재생을 상징합니다. 균류는 생명을 주는 토양을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자연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 임무는 생태계와 소통하는 균류 네트워크, 즉 자연의 언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연이 지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자연과 소통할 언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자연이 지적이라는 개념을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통 능력 부족을 말해줄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오늘날 우리를 지탱하는 유기체에 대한 공통성과 이해를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유기체들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버섯은 채소 같지도 않고 동물 같지도 않지만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균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왕국입니다. (150만) 종 이상이 있습니다. 식물보다 6배나 많죠. 그 모든 균류 종 중에서 약 2만 종이 버섯을 만듭니다. 그리고 버섯은 엄청나게 다양한 모양, 크기, 색깔,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샘물 발광버섯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버섯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버섯과 균류, 그러니까 곰팡이를 죽음과 부패와 연관짓는데 그럴 만도 하죠. 아시다시피 생명의 순환에서 균류가 하는 역할 때문에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거나 죽어가는 유기체를 분해하고 그 모든 영양분을 순환계로 되돌려 보냅니다. 그들은 어떤 것들의 맨 끝에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시작이기도 합니다. 일단 버섯과 함께하기 시작하면 빠져들게 됩니다. 식물과 균류의 정말 중요한 차이점은 식물은 당신의 논기를 끌도록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토마토가 빨개지면 나 준비됐어. 와서 따으라고 말하는 거죠. 버섯은 신경도 안 써요. 그들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수가 숨어 있죠. 버섯을 집을 때마다 자식동물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걸 먹을 만큼 충분히 아는가? 이걸 먹어도 될까? 이걸 먹으면 죽을까? 그리고 그게 사람들이 버섯에 대해 기겁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버섯들이 있으니까요. 간이나 심장을 망가뜨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숲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베리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정말 버섯에 대해 아는 것의 문제입니다. 버섯에 매료된 사람들, 즉 균류 애호가들의 거대한 하위 문화가 있습니다. 이 버섯은 송이버섯 속입니다. 폴리오타 푼도사입니다. 이것은 코르티나리우스 로도그리세우스입니다. 아가리쿠스 비스포루스입니다. 저것은 클라도니아 지이르입니다. 이런 축제와 탐사에 참여하며 점점 더 배우면서 모든 것을 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어 버렸죠. 버섯은 사실 제가 자연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창이었습니다. 만약 균류가 없었다면 지구를 질식시킬 식물 물질이 계속 쌓였을 겁니다. 제 말은 그들이 정말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식물 생명을 분해하여 새로운 식물 생명과 동물 생명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것들은 숲의 소화관입니다. 균류의 생활 방식 중 하나는 분해자인데 부생균 또는 원한다면 부패균이라고 불립니다. 맥주, 와인, 치즈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효모와 곰팡이는 모두 부생균입니다. 고르곤졸라와 로크포르에 있는 그것이 바로 페니실린 곰팡이입니다. 버번은 균류가 발효시킨 옥수수고요. 하지만 무언가를 분해하는 이 능력은 말하자면 재능이며 오염과 같은 우리의 문제 일부를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부패균들은 자연적인 것은 무엇이든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진화해온 방식입니다. 탄화수소 기반의 모든 것을요. 그러니 여기에는 기름 유출, 오염 물질 문제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게 일종의 진실이죠. 저는 이 실험의 일부였습니다. 디젤과 다른 석유 폐기물로 포화된 4개의 더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조군 더미였습니다. 한 더미는 효소로, 다른 더미는 박테리아로 처리했고 우리 더미에는 버섯 포자를 접종했습니다. 균류는 기름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균류는 탄소수소 결합을 끊는 효소인 과산화효소를 생산합니다. 이것들은 탄화수소를 결합시키는 것과 같은 결합입니다. 그래서 균류는 기름을 흠뻑 머금게 됩니다. 6주 후 돌아와 보니 다른 더미들은 방수포 안에서 시커멓게 썩어 악취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저희 더미 위에는 수백 파운드나 되는 느타리 버섯이 가득 피어 있었죠. 이 버섯들 중 일부는 매우 행복한 버섯입니다. 아주 크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영양분을 얻을 수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깨달음이었던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들은 포자를 형성했고 포자는 곤충을 유인했습니다. 그러자 새들이 씨앗을 물고 왔고 우리의 더미는 생명의 오아시스가 되었습니다. 버섯은 균류의 자실체입니다. 그래서 버섯은 사과와 같죠. 유기체의 대부분은 지하에서 자라며 긴 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실들은 한 번에 한 세포씩 자라나고 바지를 치고 또 치면서 가능한 모든 방향으로 심지어 3차원적으로 자라납니다.
이 실의 덩어리를 균사체라고 부릅니다. 나뭇가지가 땅에 떨어져서 들어 올리면 거기엔 균사체가 있습니다. 사실상 어디에나 있죠. 균사체는 우리 뇌의 신경 경로보다 더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전해질 전기 펄스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종이며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숲을 걸을 때 얼마나 많은 균류가 있는지 알려드리자면 여러분이 내딛는 한 걸음 아래에 약 482km의 균류가 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거대한 연결망을 형성합니다. 마치 숲 전체에 자라는 거대한 거미줄 같죠. 이 정도 두께로 자라는 균사체도 수조, 말 그대로 수조계의 끝가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컴퓨터 인터넷에 대해 알고 있죠. 균사체는 이와 동일한 네트워크 설계를 공유합니다. 나무들은 균사체를 통로로 사용하여 소통하고 있습니다. 한 나무를 다른 나무와 연결하는 거죠. 그들은 균사체를 이용해 서로에게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다시 말해, 한 나무가 균사체를 통로로 사용하여 다른 나무와 영양분을 교환할 수 있는 거죠. 본능이죠. 식물이 그럴 수 있을 거라곤 몰랐는데 연구를 통해 동족을 알아본다는 걸 발견했죠. 그래서 이 어미나무들은 미세한 균사망을 통해 자신의 동족을 알아봅니다. 어미나무와 어린 묘목은 서로 신호를 보내며 대화합니다. 그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고 탄소가 식물 사이를 이동할 때 나무들은 약한 개체들을 지원합니다. 주변에 해충이 있거나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면 새끼들이 더 멀리서 재생하도록 자신의 새끼들을 향한 경쟁 환경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말 마법 같은 일이죠. 그리고 이것은 균류 없이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전 대단한 이상주의자나 환경보호론자는 아니지만 가끔 나무를 껴안는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저는 벌목꾼이었습니다. 숲의 나무를 베었죠. 이걸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봤죠. 이 나무들을 베어내서 썩게 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썩게 놔두는 겁니다. 맛있고 약효도 있는 표고버섯으로 썩게 하는 거죠. 네, 74년 9월 폴은 벨링햄에서 발목꾼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에 그를 만나러 갔는데 숲을 걷다가 그에게 이 버섯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게 뭐예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처음으로 버섯을 보라고 했습니다. 모퉁이를 보니 보라색 버섯이 있었어요. 그런 건 처음 봤죠. 마치 엄청난 깨달음 같았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오래된 잔나비 버섯입니다. 우아한 구멍장이 버섯이죠. 솜털 같은 줄기가 있어요. 이것은 맛있는 새우버섯으로 식용 가능하며 이곳 원시림에서 자랍니다. 과학계에서 이렇게 강력한 아마추어를 만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아마추어라는 단어는 애호가라는 뜻입니다. 그는 버섯을 사랑하고 아마추어도 정말 신뢰할 수 있고 중요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죠. 과거에는 그랬죠. 19세기는 다윈을 포함한 위대한 아마추어 박물학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 우주적 의식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천재성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인간이 이룬 모든 위대한 업적은 바로 그곳에서 나옵니다.
말을 더듬었죠. 언어 치료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눈을 쳐다볼 수 없어서 평생 땅만 쳐다봤습니다. 누가 다가와도 땅만 쳐다봤죠. 저는 화석과 버섯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별에서 왔습니다. 나의 왕국은 45억 년 전 하늘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개척자입니다. 우리는 비옥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용암 퇴적물에서 24억 년 된 균류와 유사한 유기체, 즉 용암 속균사체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다세포 생물의 기록입니다. 올해 브라질의 퇴적물에서 또 다른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1억 1300만 년 전의 것으로 완벽한 모양의 버섯입니다. 우리는 약 6억 5천만 년 전의 균류와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균류로, 다른 한쪽은 동물로 이어졌죠. 우리는 영양분을 차로, 즉 위에 담는 길을 택했습니다. 균사체는 땅속에 남아 외부에서 영양분을 소화했죠. 생물 다양성이 급증했습니다.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고 엄청난 양의 파편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햇빛이 차단되는 대격변적인 멸종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식물이 죽고 동물이 죽고 균류가 지구를 물려받았습니다. 이러한 멸종 사건들로부터 얻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균류와 짝을 이룬 유기체들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개보다 균계와 더 가깝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균사체의 후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균사체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균류와 같은 생명체는 환경에 반응하고 먹이를 찾고 스스로를 방어한다는 점에서 지능적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죠. 그것이 바로 지능입니다. 균사체는 이론적으로 먹이가 있는 한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유기체가 균류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오리건주의 한 산 정상에 살고 있습니다. 수천 에이커에 달하며 수천 년 된 것입니다. 버섯은 균류의 포자를 위한 유성 생식기관입니다. 균류는 씨앗이 없고 포자가 있습니다. 포자는 극도로 작고 가벼운 유전적 운반 시스템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에 내려앉으면 그들은 그 위에 있는 음식을 분해한 다음 영양분을 재흡수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동해서 먹이가 있는 다른 장소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버섯은 대기 중으로 어마어마한 수의 포자를 방출합니다. 포자가 정말 많습니다. 한 번 숨을 쉴 때마다 10개의 균류 포자를 들이마시는 셈이죠. 그래서 그것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과 함께 진화해왔습니다. 버섯이 하는 일을 보면 가장 멋진 방식으로 으스스한 느낌이 듭니다. 제 말은 그것들이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생명을 지탱하고 생명을 전환시키며 생명을 운반합니다. 그것들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인간이 멸종하면 지구를 차지할 다음 종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균 자체는 이미 지배종일지도 모릅니다. 단지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종이라서가 아니라 어디에나 있기 때문이죠. 인간을 보세요. 일은 억명이나 되지만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하고 공격받으면 쉽게 살아남지 못하는 작은 생물일 뿐입니다. 허리케인 하비가 여기 텍사스 해안에 상륙하기 시작했습니다. 3만 명 이상의 정전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악화될 전망일 뿐입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약 100년 만에 최악의 폭풍을 겪었고 앞으로 몇 달 동안 기본 서비스 없이 지내야 하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현재 우리 세계와 우리 행성의 미래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입니다. 코일은 우리의 가장 큰 온실가스입니다. 식물은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내쉬는 동시에 말 그대로 코일을 들이마십니다. 코일은 식물이 광합성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식물은 그 탄소를 가져다가 다른 곳에 둡니다. 잎과 줄기에 두기도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그중 70%는 땅속에 둡니다. 우리 시스템에서 그 탄소를 영양분과 교환합니다. 탄소는 균류의 세포벽에 저장됩니다. 이것은 미생물 군집과 진드기나 선충 같은 먹이 그물의 다른 모든 부분에 연료를 공급하고 그들은 먹는 과정을 통해 영양소를 순환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균류는 토양의 탄소를 안정시키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탄소가 안정되면 수천 년 동안 그곳에 저장된 채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탄소가 식물에서 식물로 이동할 수 있고 그 시스템 내에서 탄소의 분포를 균등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 숲, 그리고 자연적인 균류 군집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땅 속에 탄소를 저장하는 자연적인 엔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죠. 그렇죠?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버섯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일을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질을 분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맺은 열매처럼 여러분 대부분은 우리의 유용성을 겨우 겉핥기식으로만 알 뿐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만드는 자들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14살인가 15살 때 형준이 제게 변성 의식 상태라는 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 안에서 앤드루 와일이 의식 확장에 관해 언급되었고 저는 정말 흥분했습니다. 저는 카리스마적인 기독교 부흥회에 가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곤 했는데 제 관점에서는 그들이 이런 변성 의식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꽤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여기서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앤드루 와일에게 정말 큰 빚을 졌습니다. 제 생각에 그는 제가 버섯 사냥과 환각버섯에 대해 쓰고 약용버섯도 언급했던 제 초기 책 중 하나를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마치 전원점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의식 확장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확실히 눈을 뜨게 됐죠. 그래서 이 책을 제 친구 라이언 스나이더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라이언이 그걸 집에 가져갔고 이틀 후에 제가 물었죠. 라이언, 내 책 어디 있어? 그러자 아버지가 태워버렸다고 하더군요. 제가 말했죠. 내 책을 태웠다고? 그가 제게 책을 돌려주거나 부모님께 전화하는 대신 직접 책을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브라이언 스나이더의 아버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단 한 번의 행동이 제 흥미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죠. 만약 이것이 사람에게 그토록 기이한 행동을 하게 할 만큼 강력하다면 이 주제가 대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상에서의 인류의 존재는 엄청나게 오랜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대부분에 대해 우리는 식별 가능한 정보가 없습니다. 전 세계의 원주민들이 모든 식물 생명체를 속속들이 알고 있고 식물 생명체의 다양한 조합을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의 선사 시대 조상들이 의식을 바꾸는 식물을 우연히 발견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약 200만 년 동안 인간의 태내 피질은 크기가 3배로 늘어났고 뇌는 터무니없이 짧은 진화의 시간 동안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진화에 있어서 200만 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그것을 촉발했을까요? 1970년대 후반 테렌스 맥케나와 그의 동생 데니스 맥케나는 취한 유인원 가설을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현재 우리를 포함하여 23종의 영장류 중 22종이 버섯을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나무에서 나와 사바나를 가로지른 우리 조상들이 똥을 싸는 동물들을 추적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열대 지방에서 이 소똥에서 나오는 가장 흔한 버섯은 강력한 환각버섯인 실로사이비 쿠벤시스입니다. 버섯과 다른 환각제가 확실하게 하는 한 가지는 공감각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공감각은 하나의 감각 양식을 다른 감각 양식으로 이식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색깔을 듣거나 음악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심오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들의 입장이 되어 그러한 경험이 초기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상상해야 합니다. 환각버섯은 여러분이 받는 정보의 수문을 엽니다. 기본적으로 뇌 안의 시냅스 사이의 접촉 유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경쟁 우위네요. 특히 무기 반란군과 함께 일하거나 생존 가능성을 높여줄 무언가를 조립해야 할 때 말이죠. 이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수백만 년에 걸쳐 수백만, 수천만 번 일어났다는 사실은 200만 년 전 뇌가 3배로 커진 것에 대한 매우 그럴듯한 설명입니다. 유행이죠. 그것은 이 신경학적으로 현대적인 하드웨어를 프로그래밍하여 생각하고 인지하고 언어를 갖게 하는 소프트웨어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본질적으로 공감각이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복잡한 의미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겉보기에는 의미 없는 소리와의 연관성입니다. 뇌의 상당 부분, 말하자면 언어의 생성 및 또는 이해에 할애됩니다. 그러한 신경 구조는 우리 조상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언어를 생성하고 이해하는데 그토록 많은 생리학적 기능이 할애된 것은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진화적 사건의 반영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버섯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오하이오에 있을 때 저는 실제로 환각버섯 한 봉지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가이드도 없었고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장사항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만한 봉지가 있었는데 이게 딱 1회분 양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먹었죠.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아마 여러분이 섭취해야 할 양보다 10배 정도 많은 양입니다. 따뜻한 여름날이었고 아름답고 아주 큰 나무, 참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수평선에 검은 구름을 보았고 폭풍이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가오는 폭풍, 정말 멋진 광경이었죠. 그래서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효과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공기가 액체로 변하는 파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적 풍경을 통해 이 왜곡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에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와 이게 그들이 말하던 거구나. 그리고 끓어오르는 구름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는데 이제는 화가 난 것처럼 보였고 그 다음 번개가 쳤습니다. 그러자 번개가 칠 때마다 이 모든 기하학적 프랙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저는 이 파동이 날아다니는 시야 속에서 헤엄치는 여러 색깔의 수학적 패턴과 기하학적 도형들로 이루어진 겹쳐진 모자이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람은 거세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저는 극도로 무서워졌습니다. 언덕 꼭대기 제일 높은 나무에서 번개 폭풍을 만났다는 걸 깨달았죠. 영적 체험을 하기엔 별로 좋은 곳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나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저를 지구의 핵으로 되돌려주는 기둥이었습니다.
나무를 붙잡고 있는 동안은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사방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번개와 천둥 사이의 간격이 1초가 되자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는 살아남지 못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굉장한 경험을 통해 동시에 무섭고 굉장했습니다. 하부